또 실수했어?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려? 최기태 지점장이 민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입니까? 대기석에서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그 목소리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기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도 백도 없으니까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연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6시면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그 고즈넉한 정적이 흐르는 그곳 말입니다.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마치 수백 년 전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비로운 시간이 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매일 그 시간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이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침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정돈한다는 게 돌아가신 남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이 할머니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작은 찻상을 차리십니다. 흰 도자기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찻집은 한옥마을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이다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는데 남편이 직접 붓글씨로 써주신 거예요. 관광객들보다는 동네 어르신들이나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는 아담한 공간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난 분이 할머니는 먼저 마당에 나가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마당은 비록 작았지만 감나무 한 그루와 작은 화단이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작은 일상이 더욱 소중해졌거든요.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이 할머니에게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위안이었습니다. 찻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우리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옥의 처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거리는 조용했지만 1시간쯤 후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빌 게 뻔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할머니의 아침 루틴이었어요. 오늘은 장을 봐야 하고 찻집 청소도 해야 하고 저녁에는 며느리 민지가 올 예정이니 밑반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8시쯤 예상했던 대로 찻집 문을 열고 며느리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38살의 민지는 시내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새색시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민지의 모습이 분이 할머니에게는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일찍 나왔구나. 아침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 도시락 싸왔는데요. 민지가 내민 도시락을 받으며 분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손이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얼굴도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니? 손이 너무 차갑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바깥바람이 차서 그래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잖아요. 민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밝고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분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아온 눈으로 며느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큰 고민이 있다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너무 바쁘지 않고? 괜찮아요. 그냥 평소대로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묻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학교 갔어요. 오늘 방과 후에 태권도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태권도에 푹 빠져서 매일 연습한다고 난리예요. 12살 손자 민준이 이야기가 나오자 분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태권도 좋지.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력도 기를 수 있고 우리 민준이가 씩씩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기뻐.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생활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함께 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이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싫다며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심심하긴 뭘 심심해. 단골 손님들도 오시고 너희들도 자주 오고 게다가 이 나이에 뭔 재미를 더 바라겠어.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할머니의 말씀은 진심이었어요. 물론 가끔 적막한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게 편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겠구나.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요즘 들어 출근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며느리를 배웅하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분명히 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난 후 할머니는 찻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오후 분이 할머니는 장을 보러 전주 남부시장에 나갔습니다. 이 시장은 할머니에게는 오랜 친구 같은 곳이었어요. 몇십 년을 드나들며 정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마음이 무거울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분희 씨, 오늘은 뭘 사러 왔어? 김밥집을 운영하는 정숙이 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분과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김밥 재료 좀 사려고. 민지가 요즘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직접 싸다 줄까 해서. 그 며느리 말이야? 참 착한 아이지. 그런데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던데? 지난번에 봤을 때도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 정숙이 언니의 말에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였나 보네요. 민지의 변화가 그렇게 눈에 띄었나 봅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을 안 해서 뭔지 모르겠어.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요즘 직장 생활이 어디 쉽나? 특히 은행 같은 데는 더 빡빡하다던데. 성과 압박도 심하고 고객들도 까다롭고
정숙이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몇 명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민지는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분이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장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고르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계속 민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배추김치용 배추를 고르면서도 생선을 사면서도 자꾸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분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오랜 단골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그 은행에서 일하는 아이 말이야? 그 아이 참 착하던데 무슨 일이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뭔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더라. 특히 은행 같은 데는 고객 응대도 까다롭고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 할머니는 우연히 민지의 직장인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길로 다니는데 오늘은 왜 그런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며느리가 걱정되어서였을 겁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구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객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탁탁 치면서 뭔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고객 앞에서 몸을 더욱 작게 만들며 계속 사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뒤에 서 있던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민지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상당히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마치 민지를 탓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지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새가 큰 새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고객이 화를 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 남자는 뭐지? 왜 저렇게 민지를 몰아세우는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저렇게 사람을 위축시키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들어가서 뭔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10분 정도 더 지켜본 후에야 그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고 민지는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자는 민지에게 뭔가 한마디 더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지 혼자 남겨진 후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식사 때 분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지야,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없니? 네. 왜 그러세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뭔가가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혹시 일이 너무 힘든 건 아닌가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바쁜 것뿐이에요. 하지만 민지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식욕이 좋던 민지가 반찬만 조금씩 집어먹고 있었거든요.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니고 요즘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분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 은행은 그런 일 없어요. 민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분이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알겠어요. 식사 후 민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준이 숙제도 봐줘야 하고. 그래, 조심히 가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분이 할머니는 며느리를 배웅하며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은행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분이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밤이었지만 마음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본 은행에서의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그저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에게 그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그 힘을 사용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분이 할머니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민지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분이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지에게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로 한 거예요. 밤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김밥과 계절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은행으로 향해야겠어.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단무지와 우엉, 그리고 달걀말이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철배와 사과도 예쁘게 깎아서 함께 포장했습니다. 보온 도시락에 따뜻한 미역국도 담았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편이었는데 요즘 민지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로비에서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고객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들 말수가 적고 표정도 긴장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전화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민지가 놀라며 다가왔을 때 분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어요. 뭔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제대로 먹어야지. 요즘 너무 말랐어. 이거 먹고 힘내. 미역국도 있으니까 따뜻할 때 먹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일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때요? 이상한 점 없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지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하는 모습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뭘 이상할 게 있어. 우리 민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한데. 15년을 일해왔는데 뭐가 이상하겠어.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뭔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림 3-2. 민지가 점심을 먹는 동안 분이 할머니는 은행 로비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들의 표정도 다들 긴장해 보였습니다. 특히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 모두들 과도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고객과 대화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며 일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정상인가? 뭔가 이상한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분이 할머니는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몇 년 전에 은행에 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직원들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로비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의 대화도 들려왔어요. 요즘 이 은행 직원들 왜 이래? 너무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별것도 아닌데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뭔가 위축되어 보여요. 분위기가 안 좋나 봐요. 관리가 너무 빡빡한가? 그 대화를 들으니 분이 할머니의 의구심이 더욱 커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이 은행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지가 창구로 돌아가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멀리서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당황하고 고객에게 필요 이상으로 사과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민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민지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어제 유리창 너머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최기태 지점장이었어요.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대리, 이게 뭐야? 또 실수했어? 갑자기 울려 퍼진 큰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분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직원을 야단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루에 몇 번째야, 이게. 아침에도 실수하고, 점심에도 실수하고.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최기태 지점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야단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안 그런데 왜 너만 맨날 실수야? 정신 차리고. 일 좀 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 가서 쉬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분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도 안쓰러워 보였어요. 며느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심한다고? 맨날 조심한다고 해놓고는 또 실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할 거면 다른 데 가서 일해.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과도한 질책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장 내부 일에 고객이 끼어들기는 어려웠거든요. 고객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말고 제대로 일이나 해.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한 번만 더 하면 각오해.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최기태 지점장이 돌아간 후 민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저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분이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저런 놈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야? 저게 교육이야, 괴롭힘이야? 사람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게 말이 되나?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은행을 나서며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이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그 오만한 지점장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그 방법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분이 할머니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의 동료 직원이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할머님, 민지 선배가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다친 건 아니지? 분이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친 건 아닌데. 지점장님이 고객 앞에서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심각해요.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분이 할머니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할머니는 계속 불안했어요. 기사님이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빨리 가드릴게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고객들이 많았는데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쪽을 바라보며 숨죽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분이 할머니는 급하게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바닥에 완전히 무릎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작게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해. 내가 실수해놓고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게 사과야? 최기태 지점장이 민지 옆에 서서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온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정성으로 하는 거야.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지. 그 말에 민지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도 불안해 보였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최기태 지점장은 막무가내였어요. 고객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과해야죠. 이게 우리 은행의 고객 서비스 정신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오히려 불편해 보였어요. 이런 식의 사과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분이 할머니는 현장을 파악했어요. 민지가 작은 실수를 했고 고객이 약간 불만을 표했는데 최기태 지점장이 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교육입니까? 갑자기 로비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대기석에서 일어선 작은 체구의 노인, 바로 정분이 할머니였습니다. 최기태 지점장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여기 고객이야?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고객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정신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온 로비를 압도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작은 희망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며느리예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을 저렇게 모욕 주는 게 교육입니까?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내부 문제예요. 직원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최기태 지점장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부 문제라고 하시는데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내부 문제입니까? 저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실수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과는 서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무릎을 꿇려야 합니까?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이 맞다는 듯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이만 드신 게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시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최기태 지점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이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70이 넘는데 그래도 사람 대접은 할 줄 알고 삽니다. 사람 대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도 백도 없으니까 이런 대우 받는 거예요. 현실을 좀 보세요, 할머니. 그 말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무례한 말이었거든요. 다른 고객들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심지어 아까 민지의 실수로 불만을 표했던 고객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최기태 지점장의 말이 너무 과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기태 지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현실을 아시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고, 힘이 있으면 대접받는 거고, 돈과 백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죠? 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럼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최기태 지점장이 우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며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그 안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요? 할머니, 설마 몇만 원 있다고
으름장 놓으시는 건 아니죠? 최기태 지점장이 비웃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던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돈이 좀 있나요? 없나요? 분이 할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상한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듯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최기태 지점장은 손이 덜덜 떨리며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 이거 한번 확인해봐.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일어나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큰 소리로 말해봐. 다들 궁금해하잖아. 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잔고를 읽어내려갔어요. 잔고가 58억 9천만 원입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8억이라니. 고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58억? 진짜 58억이에요? 그 할머니가 그런 거금을. 다른 고객들도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그 작은 할머니가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최기태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돈도 백도 없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돈과 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셨습니까? 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최기태 지점장이 급하게 사과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무릎 꿇릴 권리는 없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의 질문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점장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방금 전에는 돈과 백이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분이 할머니의 논리적인 반박에 최기태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순되어 있었거든요. 저기 무릎 꿇고 있던 제 며느리는 15년 동안 이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한 번도 큰 사고 낸 적 없고 고객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어요. 그런 사람을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리는 게 교육입니까? 할머니의 말에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평소 민지에게 서비스를 받았던 단골 고객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김 대리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저도 몇 년째 김 대리님께 업무 봐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무릎 꿇릴 일이 뭐가 있다고. 고객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보시다시피 고객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이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 아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셨죠?
힘이 있으면 대접받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머니의 질문에 최기태 지점장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자신이 굽신거려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이 은행에는 한 푼도 맡길 수 없겠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통장을 다시 받아들며 선언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곳에는 말입니다. 사람을 돈에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곳에는 제 돈을 맡길 수 없어요. 그 순간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은행은 믿을 수 없어요. 지점장이 저런 식이면 은행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비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최기태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님, 오해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분이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최기태 지점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객들은 하나둘씩 창구로 가서 계좌 해지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계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은행에 돈 맡겨놨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인권도 제대로 보장 못하는 곳이 고객을 제대로 대할 리가 있나요?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할머님, 제발.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제 와서 사과하려 했지만 분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흥분해서요? 저 아이를 무릎 꿇린 게 흥분해서입니까?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때문에. 고객 서비스라고 하시는데 진짜 고객인 저는 지금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이게 고객 서비스입니까? 할머니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지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급하게 열리며 젊은 정장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본점에서 급파된 김지훈 부지점장이었어요. 누군가 본점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본점에서 온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분이 할머니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기태 지점장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최 지점장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본점에서 고객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지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하던 중에 직원 교육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객들 앞에서 직원을 무릎 꿇린다고요? 김지훈 부지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본점에서는 이미 상황 보고를 받고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라 저기 서 있는 제 며느리에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고객 여러분들에게도요. 분이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김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민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최 지점장님, 김지훈 부지점장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사과하세요. 어르신과 김 대리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고객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세요. 최기태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본점 부지점장이 직접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자신의 직장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요? 직원을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리는 게 감정적이라고 표현할 일입니까? 분이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라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우리 민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최기태 지점장의 갑질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점장님은 평소에도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최 지점장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지점장님, 어르신께서 58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계신 VIP 고객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김지훈 부지점장의 말에 최기태 지점장이 더욱 당황했어요.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직원을 고객들 앞에서 모욕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은 사과뿐입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기태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르신의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뭐라고요? 아까 김 대리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셨죠? 이제 지점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최기태 지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지점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아까 김 대리님한테는 당연하다고 하셨으면서요? 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건지 아니면 저는 이 은행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머니의 최후 통첩에 최기태 지점장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기태 지점장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김지훈 부지점장의 차가운 눈빛, 분이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분노에 찬 고객들의 얼굴들. 지점장님,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세요. 김지훈 부지점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본점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최기태 지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징계위원회라는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거든요. 2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서 하세요.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고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까 그 직원분한테는 당당하게 무릎 꿇으라고 했으면서 본인은 왜 못해요? 맞아요. 이제 와서 뭘 망설여요?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결국 최기태 지점장은 떨리는 다리로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풍당당하게 직원을 야단치던 지점장이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고객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원하다는 듯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김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지점장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몰라 뵙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무릎 꿇은 지점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말에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걸 한 게 아닙니다. 교육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에 숙연해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이 깊게 와닿았거든요. 앞으로는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부지점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니까 분이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점에서도 전 지점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최기태 지점장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어르신,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지점장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일어서자 김지훈 부지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최 지점장님, 본점 결정에 따라 오늘부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내일부터 정식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기태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김지훈 부지점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본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 대리님을 본점 감사실로 발령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실 발령은 승진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오늘 일어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민지를 아는 단골 고객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김 대리님 정말 축하해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예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잖아.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분이 할머니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말입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어요. 오늘 본 이 일이 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작은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어르신, 그럼 통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지훈 부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 은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할머니가 일으킨 기적 같은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지에게 본점에서 정식으로 발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감사실 과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의 성실한 업무 태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분이 할머니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민지가 또다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꿈만 같았거든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보다 이제 새로운 부서에서 잘할 수 있겠어? 네, 자신 있어요.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권익 보호도 담당하거든요. 저처럼 힘든 직원들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어요. 민지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당당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분이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민지가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나무 잎들이 더욱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지와 민준이 그리고 분이 할머니까지.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의 식사였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완전 부자예요? 민준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자가 뭐가 중요하냐? 돈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야. 분이 할머니가 손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지켜준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켜준 거야.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나쁜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최 지점장님 말이지? 결국 해고됐어. 하지만 할머니는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 민준이가 의아해했어요. 그분도 잘못 배운 거야.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힘이 있으면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을 거야. 분이 할머니의 말에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깊은 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아. 가족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야. 네, 할머니.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분이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바로 김지훈 부지점장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부지점장님이 왜 이런 곳까지. 어르신께 꼭 보고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최기태 전 지점장 건으로
본점에서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점에서는 전 지점에 직장 내 갑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일으켜 주신 변화예요. 분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한 일이 더 큰 변화로 이어졌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께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정의로운 고객상이라고 해서 새로 만든 상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보다 앞으로 직원들 잘 챙겨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은행의 변화된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직원 상담실 설치,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은행이 더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김지훈 부지점장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부지점장이 돌아간 후 분이 할머니는 한옥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평생 모아둔 그 돈, 드디어 제대로 쓴 것 같아요. 돈의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줄 수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감나무 잎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창밖에 석양이 비치고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이 할머니의 작은 용기로 시작된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분이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어보세요. 꼭 58억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한옥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